2018년 2월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네안데르탈인이 인류 문화사 최초의 벽화를 그린 주인공이라고 발표합니다. 다소 놀라운 뉴스이기에 여러 매체가 앞다투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벽화의 붉은색 무늬 그림을 근접해서 보면 반복되는 점들과 기하학적인 문양, 그리고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선을 그어 만든 문양과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인 이미지입니다. 벽화는 6만 5천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2만 년 먼저 벽에 추상적인 사고의 증거물을 남긴 겁니다. 2018년 같은 2월 자매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11만 5천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조개 껍질을 이용해 개인 장식품을 만들었으며 거기에 오코 염료를 사용해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역시 남아프리카 블롬보 동굴에서 발굴된 사피엔스의 유물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도구를 보면 그들의 손재주와 집중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피엔스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대형 동물의 관절과 인대를 끊거나 살을 바르는 특화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더 과거로 들어가 2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자작나무 껍질을 끓여 접착제를 우려냈으며 이를 이용하여 창을 만들었습니다. 이른 시기에 복합적 사고가 가능했다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이에게 꽃을 바치는 장례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동정심, 나아가 상실감과 추모 감정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복잡하고 상징적이며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6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있었던 하이델베르크인이 유럽으로 진출하여 진화했습니다. 기후가 비교적 온화했던 스페인과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는 10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네안데르탈인이 거주했던 대형 유적지들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또 동쪽으로 시베리아 너머까지 갔고 거기서 일부는 데니소바인으로 분지했습니다. 여기 화가 톰 보유르클룬트가 재구성한 네안데르탈인 남녀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만큼 섬세하지 않았더라도 감정과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에는 틀림없다. 이들은 어쩌면 거칠었지만 우리 사피엔스 종이 그들에게 행사했던 거칠음보다는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칠었건 아니건 그들이 우리에게 다정하지 않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둔했으며 거칠었다는 표현은 거의 들어볼 수 없습니다. 우리만큼 똑똑했을 것이며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더 나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네안데르탈인을 재평가해봐요. 사물이나 사건을 배우고 이해하는 똑똑함은 지능의 영역이고 인지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인지는 지식 습득의 밑바탕으로 감각한 것을 알고 표현하고 저장하고 또 사용하는 일련의 두뇌 활동입니다. 집중이 필요하며 동기와 욕망이 관여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인지 과정에는 여기 5가지 두뇌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보다 고차원적인 상징 표현, 과거 회상, 미래 계획, 그리고 자아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석 증거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뇌용적은 사피엔스에 비해 조금 크지만 전두엽과 손해가 작습니다. 전두엽은 추리, 작업 계획, 우선순위 결정 및 집행 등에 관여하는 영역이고 손해는 기억, 언어, 사회성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네안데르탈인은 기억력, 언어 능력, 사고력, 사회성 측면에서 사피엔스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에 비해 진짜 덜 똑똑했나? 어떤 면에서 더 나았다는 말인가? 먼저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에 비해 전두엽과 손해가 작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소리를 공명시킬 만한 구강 구조를 가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네안데르탈 유골이 발견되면서 우리와 비슷한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발음에 중요한 하이오이드 본, 즉 설골 역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언어 관련 유전자 FOXP2도 우리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말하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스페인 알칼라 대학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처럼 소리내고 들으며 의사소통했음을 알아냅니다. 연구팀은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화석의 두개골 입체 영상에서 귀의 구조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여기 한 예로 5만 년 전 아무드 동굴에서 그리고 라키나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 유골의 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귀 구조로부터 청력을 예측할 수 있는 고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감지 주파수 대역을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4, 5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의 감지 범위는 40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보다 한참 증가하여 현생 인류 영역에 가까워졌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넓어지면 상대방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와 같은 수준으로 말을 할 수 있었기에 귀는 그런 소리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지각 능력은 어땠을까요? 지각이라 함은 감각을 안다라는 것으로 뇌가 인정해야 비로소 감각한 것입니다. 사물을 보고도 보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맹시라고 합니다. 뇌가 보지 않았다고 우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아는 것도 지각 능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는 것은? 너무 확장하면 혼란스럽기에 지각은 내가 감각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한정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예리한 시각을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뒤통수 후두엽 시각 피질이 크고 또 눈도 컸습니다.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눈은 수정체를 통과해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합니다. 그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1차 시각 피질로 전송됩니다. 이후 시각 처리 과정을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등 쪽 경로로 어디냐, 어느 방향이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등을 알아냅니다. 그러한 정보는 운동 명령을 내리는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아래 배 쪽 경로는 그게 대체 무엇이냐, 먹는 거냐, 동물이냐, 색깔이나 모양은? 이러한 정보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로 전달됩니다. 예리한 시각 덕분에 밤이 긴 북구 유럽에서 사냥하며 지냈던 네안데르탈인의 걸음과 뜀박질은 사피엔스보다 민첩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이 위험한 것이냐?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할 것이냐? 등을 판단하는 능력도 사피엔스를 능가했을 것입니다. 한편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네안데르탈인의 큰 눈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방해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조상이 아프리카를 떠난 이후 유럽의 길고 어두운 밤과 흐린 날씨에 적응했다. 그 과정에서 큰 눈과 넓은 시각 정보 처리 영역을 갖게 되었고 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다. 반면 아프리카에 남은 사피엔스 조상은 화창한 날씨 덕에 시각 처리에 에너지를 덜 썼고 고차원적인 사고와 관련된 전두엽이 발달했다. 그럴듯한 가설이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을 감지하는 세포 중 네안데르탈인의 경우 색깔보다 명암을 감지하는 세포 비율이 높았을 것인데 사피엔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 북유럽이 아니라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눈도 큰데 왜? 어떤 인지 능력이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인지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집중력은 어땠을까? 그들의 두정엽은 사피엔스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정엽에는 감각 정보를 모아 전두엽의 운동 출력 부위로 전송하는 영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안데르탈인의 손놀림은 사피엔스에 비해 정교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했으나 그들의 유적지에서 나온 가공품을 보면 오해였음이 드러납니다. 여기 4만 년 전에 유행했던 루발루이 공작법으로 제조된 무스테리한 손도끼입니다. 원석을 쳐내 만들어진 날카로운 박편을 망치석으로 가다듬고 동물 뼈를 이용해 최종 처리하여 완성품을 만듭니다. 전체 대칭성을 살피면서 힘을 조절해가며 잘라낼 부위를 쳐내고 한 손에 꼭 들어맞게 또 손잡이 부분은 부드럽게 가공해야 하는 거죠. 고도의 집중력이 없으면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여기 차텔 페로니안 가공물에는 조개, 동물 뼈로 만든 장신구와 피리 등이 보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으며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석기도 동물의 관절과 인대를 끊는 특화된 것들입니다. 한동안 이 가공물들은 사피엔스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근 네안데르탈인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피엔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집중력은 사냥 능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추적 사냥보다는 매복 사냥을 즐겼고 작은 동물도 사냥했으며 밤에는 새도 잡았습니다. 스페인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 서식지에
꽤 많은 붉은 부리 까마귀 뼈들이 쌓여 있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이 까마귀를 아주 자주 많이 먹었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은 사냥도구 없이 맨손으로 사냥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행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의 입장에서 까마귀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낮에는 분주히 날아다니며 벌레를 잡아먹고 밤에는 지쳐 굴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후레쉬로 잠자던 까마귀들을 혼란에 빠뜨리면 굴 바깥으로 날아갈 엄두도 내지 않고 푸드덕대며 어두운 구석을 찾아 숨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냥 맨손으로 까마귀를 움켜쥐기만 하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저녁이 마련되는 거죠. 여러 명이 같이 후레쉬를 비추는 것이 까마귀를 한 곳으로 모는 데에 효과적이었으며 맨손으로 잡는 편이 그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 나았습니다. 무려 5,000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까마귀의 행동 관찰과 서식, 동굴 추적, 사냥 전략과 협동이 필요했고 네안데르탈인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인지작용의 정수는 감각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한 후에 마음속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외부의 대상이 없더라도 기억으로 내적 표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적 표상에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개념도 포함되며 표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혼자 말을 되냅니다. 그러니 언어가 인지작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신의 내적 표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직접적인 수단이 바로 언어지만 그림이나 조각품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가 없을 때는 추상적으로 묘사하거나 상징물을 사용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어느 정도 능력으로 자신의 내적 표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네안데르탈인이 자신의 내적 표상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엘카스티오 동굴 유적지를 가봅니다. 45,000년 전에 유럽에 진출한 사피엔스가 청동기 시대까지 동굴 곳곳에 150여 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피엔스 작품 중에서 여기 핸드 스텐실이나 붉은 기아 문양 일부는 네안데르탈인의 작품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붉은색 오커 분필은 네안데르탈인이 20만 년 전부터 즐겨 썼으며 액상 염료로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말트라비에소 동굴 벽의 핸드 스텐실입니다. 이 벽화에서 뚜렷이 보이는 손 문양은 사피엔스 작품입니다. 그런데 2018년 영국 사우샘프턴 고고학자들은 카보네이트 침정물로 덮여 잘 보이지 않던 핸드 스텐실 문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연대가 무려 67,000년 전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이 부분 침정물을 긁어내 우라늄, 토리움 연대 측정법으로 연대를 측정한 것이죠. 그리고 디스트레치 소프트웨어로 주변 색조를 대비시키니 손 문양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67,000년 전이면 사피엔스가 서유럽에 진출하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 작품이 분명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보다 먼저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95년 옛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고고학자들은 동굴곰 뼈로 만들어진 피리를 발굴하였고 연대는 45,000년 전 것으로 네안데르탈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음악을 연주했었다는 뜻밖의 주장은 많은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학자들은 제작자가 네안데르탈인이 아니고 제일 처음 유럽에 도착한 오리냐크인이 제조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2007년 슬로베니아 발견자는 연대 측정을 다시 하여 5만 년에서 6만 년 전 것임을 증명하여 사피엔스 작품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한편 2007년 독일에서 42,000년 전에 사피엔스가 제조한 피리가 발굴되었고 인류 최초의 음악 관련 연구 논문이 2012년에 발표됩니다. 현재까지 공인 최초의 피리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건 사피엔스건 초기 인류가 노래와 음악으로 예술적 창의성을 드러낸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전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인지 능력은 자신의 내면을 반추하는 메타 인지 영역으로 확장되었을까? 자아 관찰은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이지만 네안데르탈인이 그렇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혹은 더 높은 수준에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아를 인지하는 능력은 개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지만 네안데르탈인은 거칠고 난폭했을 거라는 선입관과 다르게 섬세했으며 사려가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량 발굴터의 유골들을 분석해보면 동족 살해 증거는 드물고 도리어 부상자나 노약자를 돌보았던 증거가 많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증거에 의하면
살인은 사피엔스 그룹에서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빙하기는 12만 년 전에 시작되어 1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혹독한 시절에는 얼음 두께가 3km에 달하는 곳이 있었으며 북유럽, 시베리아, 몽고, 캐나다 전역이 얼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툰드라, 동토 지역으로 수분이 얼음에 갇혀 있으니 추운데 건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40만 년 전에 유럽에 자리 잡기 시작하여 한참 번성할 때 빙하기를 맞이했고 그나마 잘 적응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4만 년 전 즈음 사라졌습니다. 사피엔스는 4만 5천 년 전에 본격 유럽으로 들어가 서식지 다툼 끝에 네안데르탈인을 궁지로 몰아 멸종에 이르게 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누명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왜 어떻게 사라졌는가?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와 전염병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 요인으로 사피엔스와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작용했지만 어느 것이 1차적인 요인인지 따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네안데르탈인 남성의 키는 평균 165cm 정도에 몸무게는 80kg이나 나갔습니다. 팔 다리는 사피엔스에 비해 짧았고 몸통이 두꺼운 근육형으로 다부진 체격을 가졌습니다. 넓은 가슴을 가져 폐활량이 한참 컸고 날숨에 담긴 수분은 굴곡진 비강과 높은 코를 통과하면서 걸러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열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신체 구조를 가진 것이죠. 그들은 큰 뇌와 높은 밀도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의 생활터전은 숲이 많은 환경이었으며 그에 적합한 근거리 찌르기용 창을 가지고 주로 대형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화석 증거는 그들의 오른쪽 팔뚝과 소나기 힘은 무척 센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날카롭고 묵직한 돌촉을 접착제와 끈으로 나무에 단단히 묶어서 창을 만들었는데 근접 사냥에 더없이 좋았기에 25만 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후기 네안데르탈인은 세련된 도구를 개발하여 소형 동물들을 사냥했으며 종류는 그들이 살았던 풍경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집단 구성원 수는 많아야 20명 정도였습니다. 호시절 환경이 좋았던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 지역 유적지의 유물을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의 크기는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유적터의 발자국에서 나타나는 활동량을 분석함으로써 또 유전적 다양성과 혈연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추정한 결과도 비슷한 수치를 내놓습니다. 5만 년 전 이후 사피엔스와 서식지 다툼이 생기면서 또 변덕스런 기후 변화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은 작은 단위로 분산되어 힘겹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네안데르탈인 구성원 수가 적었던 이유는 언어 때문이냐 생계 때문이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안데르탈인의 언어는 사피엔스만큼 복잡하고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명 이상의 그룹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후속 유전적인 증거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 조정에 필요한 의사소통에 사피엔스에 비해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합니다. 반면 언어 발화 측면에서 사피엔스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동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생계적인 측면에서 네안데르탈인은 많이 먹어야 했고 또 기본적으로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집단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세계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툰드라 지역에서의 매머드 사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과학적 디테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로마 제국만큼이나 넓고 풍요로운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1km 높이의 빙하와 마주친 세계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숲, 해안과 사막, 산맥에서도 지냈습니다. 고기후 데이터는 12만 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의 마지막 빙하기에는 여러 번의 짧고 더 추웠던 서브 빙하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가 네안데르탈인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유라시아에서 잘 지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에게 4만 5천 년 전부터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이미 한참 전에 피를 섞었던 사피엔스와는 다른 새로운 무리의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린랜드 빙하의 코어 샘플과 흑해의 바닥 퇴적층 샘플은 4만 8천 년 전에 900년간 그리고 4만 년 전에 600년간 혹독한 추위가 있었고 그 사이에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기 전에 3번의 짧은 빙하기가 연속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하게도
루마니아 네안데르탈 거주 지역에 있는 동굴에서 채취한 종유석과 석순 샘플도 마찬가지 기후 요동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독일 쾰른 대학의 연구팀은 기후 요동은 네안데르탈인의 반복적인 인구 감소를 가져와 4만 년 전에 유럽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서유럽과 유럽 중심부에 있는 네안데르탈 유적지를 퇴적층별로 분석해보니 빙하기 순서 즉 GS12, GS11, GS10 빙하기 각 지층에서 네안데르탈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네안데르탈인의 인구수의 감소에 따른 소멸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짧은 빙하기와 간빙기는 네안데르탈인에게 익숙한 숲을 초원으로 바꿨습니다. 결과로 그들이 즐겨 사냥하던 대형 동물의 수는 줄고 날쌘 발굽 동물들이 많아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사냥 방법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게 되는 반면 경쟁자인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쓰던 던지기용 창과 활을 가지고 발굽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더구나 사피엔스의 신체 구조는 넓은 공간에서 오래 달리기에 유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사피엔스의 사냥 도구를 모방하며 경쟁에 나섰지만 수적, 생리적, 신체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30년에서 100년간의 짧았던 그렇지만 자주 있었던 빙하기가 과연 따뜻한 프랑스와 스페인 남부에 거주했던 네안데르탈인의 생존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었을까? 사실 네안데르탈인 유적지는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잦은 빙하기 도래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케 했다는 가설에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이며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은 5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은 유전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집단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여 집단은 취약해집니다. 스페인 엘시드론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 뼈조각 2,500점이 발굴되었습니다. 뼈조각들은 남녀, 청소년, 어린아이 포함 최소 13명에서 나온 것으로 고고학적 분석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으며 5만 년 전에 함께 묻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식인의 흔적도 나타납니다. 2019년 고고학 연구자들은 4명의 17개의 뼈에서 근친 교배에 기인한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넓은 지역에 퍼져 작은 집단을 유지했던 네안데르탈인은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만 년 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에 살았던 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비교해보니 둘 사이는 조부모를 공유하는 쌍사촌 관계였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더욱 5 내지 6만 년 전 발칸 반도에 살았던 빈디아 여성의 유전체는 멀리 알타이인과 유전적 동일성 지수가 비슷합니다. 무려 7만 년의 시간적 간극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두 네안데르탈인 사이의 유전적인 동일성 지수로부터 인구수를 계산합니다. 3,000명 정도로 너무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증거 즉 네안데르탈인이 남긴 유적지와 유물수로 추정하면 1 내지 2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만여 명의 인구라도 이들은 작은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또 넓은 지역의 집단 간 소통이 없이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사피엔스가 가져온 결핵균, 성병 바이러스 HSV2, 위궤 양균, 촌충 등의 네안데르탈인 집단은 속수무책으로 당해 소멸하고 맙니다. 환경 압력과 유전적 취약성, 어느 것이 네안데르탈인 소멸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는가? 서구 과학적 방법은 항상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지구 생태계에서 사라진 데에는 환경 생태적 요인, 생물 유전적 요인, 행동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서로 얽혀있기에 제일 요인을 찾아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복잡 과제를 수학 모델링을 통해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 멸종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펠드만 박사팀은 수학 모델링을 통하여 네안데르탈인이 전염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문화 역량이 더 중요한 변수였다고 말합니다. 소통과 배움을 통한 생존 기술의 전달은 중요한 문화 역량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집단은 작았고 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배우고 전달할 때 실수율이 높아 중요한 기술을 잃어버립니다. 반면 사피엔스는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충실도가 높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펠드만 박사는 집단의 기세가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즉,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집단은 문화적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존 집단을 밀어낼 수 있음을 수학 모델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네안데르탈인 소멸의 중립 모델로 둘 사이 어떤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또 문화적 차이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피엔스는 반복적으로 네안데르탈 거주지를 침투했고 네안데르탈인은 거주지를 고수하며 방어하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 집단의 기세에 눌렸다는 것이죠. 어때요, 이 연구 결과? 네안데르탈인이 지적 능력이나 환경 적응력이 떨어져 멸종한 게 아니라 상황이 사피엔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진화 용어를 빌리면 그들의 멸종은 선택적인 면에서 중립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유전적 다양성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